안녕하십니까. 화학분석 기능사를 강의하는 전화택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제9회 실전 모의고사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다음 중에서 적외선 스펙트럼의 원리로 알맞은 것은? 적외선 스펙트럼의 원리입니다. 자, 적외선 스펙트럼의 원리는 뭐죠? 진동이나 회전을 이용을 하는 거죠. 따라서 라번, 분자의 진동이나 회전 운동을 이용하는 게 적외선 스펙트럼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라번이 정답. 그리고 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파장의 길이 단위인 옹거스트롬과 같은 길이는 어느 것이냐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A0가 붙은 게 옹거스트롬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0 옹거스트롬이라고 하면 나노미터로 나타내면 200 나노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나노미터가 옹거스트롬에 비해서 10의 1성 큰 단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옹거스트롬은 0.1 나노미터가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이 정답이에요. 그럼 여기서 또 여러분들 단위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 나노미터라고 하면 10의 마이너스 3성 마이크로미터, 10의 마이너스 6성 밀리미터,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9성 미터. 그래서 시험상에서 1나노미터를 바르게 표시한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9성 미터가 정답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같이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3번에 pH 미터를 사용해서 산화 환원 전이차를 측정했을 때 사용되는 지시전극을 찾으시오 그래서요. 자, 지시전극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들은 뭐가 있어요? 지시전극은 백금전극을 주로 사용하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산화 환원 전이차를 측정했을 때 지시전극은 백금전극이다. 이렇게 아예 하나의 문구로 기억을 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4번 문제를 보시면 기체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정지상과 이동상으로 알맞은 것은? 자, 여러분들 기체라는 게 이동상입니다. 그리고 액체라는 게 정지상이에요. 그러면 정지상은 우리가 시료를 고정하는 물질이고, 그리고 기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료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따라서 기체라는 이동상, 그래서 이동상은 기체, 그리고 액체라는 정지상. 그러면 이 정지상이라는 액체는 어떤 액체를 써야 되겠죠? 휘발성 액체와 비휘발성 액체 중에서는 비휘발성 액체를 써야 되겠죠.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지상은 액체가 되고 이동상은 기체가 되기 때문에 답은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기체,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5번 문제를 볼게요. 자, 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반응식의 표준 전위는 얼마인가? 반응의 표준 환원 전위는 Ag 플러스가 Ag가 됐을 때 전위가 플러스 0.799V, 카드뮴 이가가 전자 두 개를 얻어서 카드뮴이 됐을 때 표준 전위가 마이너스 0.402V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계산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타내느냐면 식을 정리하는 거 보세요. 지금 카드뮴과 은이 만나서 카드뮴 이온과 은으로 우리가 반응이 일어났을 때의 값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값을 표현을 하게 되면, 자, 먼저 Ag가 반응을 해서 여러분들 Ag 화합물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Ag 플러스가 Ag 화합물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플러스 0.799V가 되겠죠. 자, 그리고 카드뮴이 지금 여기서 생성되는 물질이 카드뮴 이온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카드뮴이 카드뮴 이온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 두 번째 반응은 반대의 값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0.402가 플러스 0.40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잡을 때는 여러분들이 생성되는 카드뮴 이온과 은이라는 물질을 생성시키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은이라는 물질을 그대로 이 반응식을 이용하면 은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표준 환원 전위가 플러스 0.799의 값을 그대로 쓰면 되지만은 카드뮴은 반대의 반응이 되어 있죠. 여기서는 우리가 카드뮴의 이온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 반대로 나타내니까 표준 환원 전위를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꾼단 말이에요. 따라서 표준 환원 전위를 두 개의 값을 표현을 해보면 얼마가 되느냐면 1.201V라는 값이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값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6번에 보시게 되면 pH 미터에 사용되는 유리 전극에는 어떤 용액이 채워져 있느냐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유리 전극에 채워져 있는 용액이 뭐가 있어요? 염화칼륨 있죠, 염화칼륨. pH 7의 염화칼륨. 그래서 정답은 답안이 되겠네요. pH 7의 염화칼륨이 KCl입니다. 염화칼륨 포화 용액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적외선 분광 광도계의 흡수 스펙트럼으로부터 유기물질의 구조를 결정하는 방법 중에서 카르보닐기가 강한 흡수를 일으키는 파장 영역에 알맞은 것은, 카르보닐기에서 가장 강한 흡수를 일으키는 파장 영역은 얼마가 되나요? 1800대에서 1700대 사이죠. 그래서 1820에서 1660%입니다. 마이너스 1승이라는 것은 센티미터 마이너스 1승이라는 것은 퍼센티미터 분모의 단위와 동일하겠죠. 따라서 정답은 나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6번과 7번 내용들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8번 과망간산 칼륨 표준 용액 1000ppm을 이용해서 30ppm의 시료 용액을 제조하고자 한다. 그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자,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시약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000ppm 있어요. 자, 그러면 1000ppm을 30ppm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얼마가 희석이 됐을까요? 그럼 1000ppm 나누기 30ppm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희석 배수가 얼마가 되느냐면 33.33이 됐습니다. 이 값을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10, 100, 1000, 만입니다. 그래서 10ml에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취해야 되는 양을 계산을 했을 때는 총량이 10ml다 그러면 10ml에 만들고 싶어. 그럼 희석 배수치를 나눠주세요. 33.33. 따라서 10ml 나누기 33.33이면 얼마가 나오죠? 0.3ml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100ml짜리 사이즈가 100ml가 아니고 10ml네요. 자, 10ml짜리에 1000ppm짜리 얼마? 0.3ml. 자, 0.3ml를 넣고 표선을 채우게 되면 몇 ppm짜리가 되느냐면 30ppm짜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개만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답을 찾아낼 수 있는데, 보세요. 10ml짜리가 되기 위해서는 취해야 되는 양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0.3ml. 그럼 가번은 틀렸죠. 그러면 100ml니까 10배로 늘어났어요. 그럼 3ml. 그리고 1000ml가 되니까 얼마가 돼야 되죠? 30ml. 1000ml가 돼야 되면 300ml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약을 만드는 방법을 8번에서 묻고 있죠. 그래서 8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실기에서도 우리가 상당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바르게 설명된 것은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시료 주입구의 온도 설정으로 알맞은 것은, 자, 시료 주입구의 온도 설정입니다. 자, 어떤 게 정답이 되나요? 끓는 전보다는 몇 도? 지금 여기 보시면 끓는 전보다 낮게 설정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도, 50도 낮게. 그리고 이제 기준은 가장 높은 성분을 기준했을 때, 가장 낮은 성분을 기준을 했을 때요. 그래서 정답을 여러분들이 보면 가장 낮은 성분의 끓는 점을 기준을 했을 때 50도 낮게. 그래서 가장 낮은 성분의 끓는 점을 기준을 했을 때 50도 낮게. 가장 낮은 성분의 끓는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도 낮게. 그러면 답을 찾았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찾느냐면 낮은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죠? 이게 많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휘발성이 가장 낮은 성분의 끓는 점보다 50도 낮게 50도. 그래서 낮게 50도라는 값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야지 안 헷갈립니다. 그래서 답을 알았다고 해서 실제로 문제상에 가서 답이 확실히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문제에서 답이 헷갈리면 황당하죠.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10번에 보면 용액의 두께가 10cm,
농도가 5몰/리터, 흑광도가 0.2, 몰 흑광계수는 얼마인가 나와 있어요. 그럼 두께 10cm가 L이 되고 농도가 C가 되는 거죠. 흑광도가 A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몰 흑광계수 입실론을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흑광도 A라는 것은 입실론 CL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입실론이라는 것은 몰 흑광계수, 그리고 C는 농도, L은 두께입니다. 따라서 A 자리에 0.1을 대입을 하고 C라는 농도 자리에 5몰/리터, L이라는 두께 자리에 10cm를 대입을 해서 몰 흑광계수를 계산을 하시게 되면 0.004 리터/몰 센티미터로 계산할 수 있죠.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램베르트 비어의 법칙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램베르트 비어의 법칙은 투상항의 세기는 입사강의 세기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입실론 CL승.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게 되면 흑광도 A는 로그 투가도분의 1. 그죠? 그리고 3번에 투가도라는 것은 입사강의 세기분의 투사강의 세기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같이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1번 급격한 가열이나 충격 등으로 단독으로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강한 충격이나 마찰을 주지 않아야 하는 산화성 고체 위험물은,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강한 충격이나 마찰을 주게 되면 분해나 폭발을 할 수 있어요. 그 물질이 어떤 물질에 해당하느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산화성 고체 위험물, 산화성 고체 위험물이라는 것은 산소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질산암모늄이죠. 그래서 이런 물질들도 바로 암기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산화성 고체 위험물은 질산암모늄이 해당합니다. 그리고 12번에 보시게 되면 람베르트 법칙 T는 E의 마이너스 KB에서 B가 의미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에서 표현을 했을 때 람베르트 비의 법칙은 몰 흑광계수, 농도, 두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B가 나타내는 것은 두께를 나타냅니다. 용액의 두께가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13번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의 정량 분석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자,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서 정량 분석과 정성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 풀이해 보시게 되면 정량 분석이라는 것은 피크의 넓이 또는 높이를 이용을 합니다. 반면에 정성 분석이라는 것은 머무름 시간을 이용하는 거죠. 자, 그리고 피크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모는 종이를 통해서 그려지는 피크라고 하죠. 그래서 이 피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자, 이 피크를 다른 말로 봉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피크로 나오든 봉우리로 나오든 관계가 없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은 정량 분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넓이나 높이가 되니까 정답은 답은이 정답. 반면에 머무름 시간은 정성 분석이죠. 그래서 라버는 정성 분석.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는 정성 분석과 정량 분석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14번 문제 보면 pH 미터의 사용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가번의 pH 정극은 사용하기 전에 항상 보정해야 한다. 다음에 pH 측정 전에 정극 유리막은 항상 말라 있어야 된다. 자, 여기서 정극 유리막은 항상 젖어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겠죠. 말라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pH 보정 표준 용액은 미지시료의 pH를 포함하는 범위여야 한다. 다음에 pH 정극 유리막은 정전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벼서 닦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나번이 정답.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보기에서 GC, G라는 게 가스, C라는 게 크로마토그래피. 그래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라고 그러죠. G가 기체네. 그래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 검출기가 갖춰야 할 조건으로 알맞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먼저 검출 한계가 높아야 한다 돼 있는데 검출 한계가 낮아야 하겠죠. 자, 그리고 니은 가능하면 모든 시료에 같은 응답 신호를 보여야 한다. 그리고 D것에 보면 검출기 내에 시료에 머무는 부피는 커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아야 합니다.
그리고 응답 시간이 짧아야 한다. 그리고 SMB가 커야 한다. 따라서 기억과 디귿이 틀렸으니까 3개가 정답이 되겠네. 그죠? 답은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팁에 보시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검출기가 갖춰야 될 조건이 5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을 참고를 해서 답을 익혀두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16번에 보시게 되면 전기무게 분석법으로 황산구리 용액의 구리의 양을 분석하려고 한다. 이때 일어나는 반응은 황산구리라는 것은 CuSO4가 황산구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반응이 잘못된 걸 찾는데 이 구리 이가가 전자 2개를 받으면 구리 제로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수소 2H 플러스에서 전자 2개를 받으면 H2가 되고, 그리고 물이 분해가 되면 산소 2개, 그리고 수소가 4개, 그리고 전자가 4개가 나오죠. 그리고 SO4 플러스가 SO2와 O2와 사이가 된다고 그랬는데 SO4 플러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풀이해 보시면 황산이온은 SO4-죠. 그래서 SO4-가 SO2 그리고 O2 전자 4개로 분리가 됩니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라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17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물질의 특성에 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카본의 염산은 공기 중에 방치하며 염화수소 가스를 발생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염산이 HCl이죠. 따라서 여러분들 액체 염산을 보시더라도 뚜껑을 열게 되면 여러분 전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과산화물에 열을 가하면 산소를 발생시킨다. 그리고 과산화물이라는 것은 산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물질을 과산화물이라고 그러죠. 자, 따라서 산소를 발생시킵니다. 다음에 마그네슘 가루는 공기 중의 습기와 반응해서 자연 발화한다고 그랬어요. 금속성 물질이기 때문에 자연 발화할 수 있습니다. 라번의 희니는 공기 중의 산소와 화합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희니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화합을 아주 잘하게 됩니다. 라번의 정답. 그리고 18번 흑광광도 분석장치의 구성 순서로 알맞은 것은 분광광도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흑광광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광원이 들어와야 됩니다. 광원은 여러분들 가시부와 자외부가 있는데 가시부는 텅스텐, 자외부는 중수소가 됩니다. 따라서 광원부, 파장선택부, 시료부, 측광부 순서로 이루어지니까 나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1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가시광선의 파장 영역으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X선, 자외선, 가시선, 적외선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X선은 0에서 200 나노미터, 그리고 자외선은 200에서 400, 가시선은 400에서 800, 그리고 적외선은 800에서 10의 5성.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파수의 크기와는 반대가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파수의 크기. 그래서 파장이 가장 큰 것은 적외선이 되겠죠. 여기서는. 반면에 주파수가 가장 큰 것은 X선이 됩니다. 따라서 문제는 그거와 별개지만 두 가지를 꼭 같이 이해를 해 주시고 가시광선이라고 했으니까 400에서 800 나노미터 사이가 되니까 나번이 정답. 그리고 20번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의 검출기가 아닌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검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검출기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먼저 UV 흡수 검출기예요. UV라는 게 뭐죠? 자외선. 자, 그리고 IR 흡수 검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도 검출기가 있고요. 그리고 형광 검출기가 있고 전기화학 검출기가 있고 굴절률 검출기가 있고 질량 분석 검출기가 있어요.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온화 검출기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의 검출기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라번이 되겠죠. 그리고 21번 다음 중에서 비극성 물질인 것은 어느 것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극성 물질과 비극성 물질을 찾았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뭐냐 하면 극성 물질은 물에 용해가 돼야 됩니다. 반면에 비극성은 물에 용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유는 물이 극성이기 때문에 물에 녹는 물질은 다 극성이에요. 그리고 물에 녹지 않는 것은 비극성이죠. 따라서 NH3 그리고 HF, H2는 물에 잘 녹기 때문에 극성. 반면에 C6H6이 뭐예요? 벤젠. 벤젠은 유기화합물이죠. 물에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극성. 정답은 라번.
그리고 2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한 용기 속에 수소 분자가 3.3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들어있을 때 같은 부피의 다른 용기 속에 들어있는 산소 분자의 개수는 얼마이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의 용기 속에 같은 온도와 같은 압력 하에서 한 용기 속에서 수소 분자가 3.3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들어가 있대요. 그러면 같은 부피의 다른 용기 속에 들어가 있는 산소 숫자도 어떻게 돼야 되죠? 동일한 값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3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보가드로 수에 의해서는 1몰에 해당하는 질량으로 표시하게 되면 분자량이 됩니다. 그리고 최적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22.4리터. 그리고 개수로 표시하게 되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자, 이 값을 적용하지만은 문제 조건에서는 이 값을 적용하는 게 아니죠. 자, 풀이에도 보시게 되면 온도나 압력이나 부피가 동일한 경우에서는 수소 분자와 산소 분자가 동일한 수로 존재를 한다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3.3 곱하기 10의 23승계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론에 의해서 답을 찾는 거죠. 그리고 23번 다음 중에서 이산기체의 성질과 가장 가까운 것은 자, 이산기체의 성질과 가장 가까운 것은 어떤 물질이 되나요? 주로 비활성기체가 되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산기체의 성질은 보면 분자의 크기가 작고 분자 간의 인력이 작고 그리고 온도가 높고 압력이 낮아야 돼요. 따라서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뭐냐 하면 여기서 분자 크기가 작다는 게 분자량이 작은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헬륨이 정답이 됩니다. 여기서는 가버린 정답. 그리고 24번 20도씨에서 부피 1리터를 차지하는 기체가 압력의 변화 없이 부피가 3배로 팽창했을 때 절대 온도는 얼마인가? 단 이산기체로 가정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문제 조건에서 보시게 되면 20도씨 T1 그리고 1리터 V1이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압력의 변화가 없이 부피가 3배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럼 V2. 자, 이때 온도를 계산하시고 그랬어요. T2.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온도, 부피, 압력의 상관관계식에서 볼샤르의 법칙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서는 압력이 변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압력이 변화가 없다는 소리는 압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소리겠죠. 따라서 T1, V1, T2, V2에서 T2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T1은 얼마죠? 20도씨. 따라서 절대 온도로 계산하면 273 플러스 도씨니까 273 플러스 20K. V1은 1리터. 그리고 V2는 3배라고 그랬으니까 3리터가 되겠죠. 3리터. 그죠? 따라서 T2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서 계산하시면 879K. 만약에 도시 온도로 계산하라고 그러면 879K에서 273을 빼주시면 도시 온도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A 플러스 2B는 30 플러스 4D와 같은 기초 반응에서 A, B의 농도가 각각 2배가 됐을 때 반응 속도는 자, 여기서는 반응 속도 구하는 식이 핵심이에요. 반응 속도 V라는 것은 우리가 생성물을 기준을 하는 게 아니고 반응 속도이기 때문에 반응물을 기준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반응물이 뭐가 있어요? A와 B가 반응물이죠. 반면에 C와 D는 생성물이에요. 따라서 A가 1성이고 B는 2개니까 2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각각 2배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2배 곱하기 2의 제곱배가 되니까 8배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반응 속도 구하는 식. 반응 속도는 반응물을 기준을 해서 식을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2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산화시키면 카르복시산이 되고 환원시키면 알코올이 되는 물질은 자, 이 물질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준이 되는 물질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알데히드를 기준을 해서
여기서 알데히드는 알데하이드라고 그러죠. 알데하이드를 기준으로 해서 알데하이드를 산화시키면 아세트산, 다시 말해서 카르복시산 CH3COOH. 자, 그리고 어떤 물질을 산화하면 알데하이드, 그게 뭐죠? 에틸알코올. 에틸알코올은 C2H5OH. 자, 그러면 에틸알코올을 산화시키면 알데하이드, 알데하이드를 산화시키면 아세트산. 그럼 지금 보세요. 여기서 산화시키면 카르복시산, 아세트산이 카르복시산이거든요. 그 다음에 환원시키면 알코올, 어떤 물질이 되나요? 알데하이드. 따라서 알데하이드는 CHO. 그래서 실제로 알데하이드의 정확한 여기서 명칭은 아세트알데하이드죠. 그러면 정답은 답은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26번 같은 경우에서는 개통도를 전체적으로 기억을 해야지 다른 문제들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틸알코올을 맞출 수도 있고 아세트알데하이드도 맞출 수 있고 아세트산도 맞출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27번, 다음 중에서 수소 결합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카본의 원자와 원자 사이의 결합이다. 자, 수소 결합은 원자의 결합이 아니고 분자와 분자 사이의 결합을 수소 결합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전기 음성도가 큰 것은 F, O, N 이런 순서죠. 그 다음에 수소 결합을 하는 물질은 수소 결합을 하지 않는 물질에 비해서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높게 나타나죠. 그리고 대표적인 수소 결합 화합물은 수소가 결합되어 있어야 됩니다. HF, H2O, NH3. 그래서 대부분의 수소 결합을 하는 물질은 공유 결합도 같이 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입니다. 자, 그리고 2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전이 화합물에 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자, 전이 금속입니다. 가번의 철은 활성이 커서 단원자 상태로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철은 활성이 상당히 큰 거는 맞습니다. 따라서 활성이 크기 때문에 단원자로 존재하지 않고 다원자로 존재하는 게 특징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시 말해서 보시다시피 산화철로 존재를 하니까 다원자로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 황산 제2철은 푸른색 결정으로 철을 황산에 녹여서 만들고, 철은 2가와 3가의 산화수를 가지며 플러스 3의 산화수 상태가 가장 안정하다. 그리고 4산화 3철은 자철광의 주성분으로 부식을 방지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따라서 가번이 정답인데, 일반적으로 철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응집제로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9번, 원자 번호가 20인 칼슘의 원자량은 40이다. 원자핵의 중성자 수는 얼마인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핵심은 뭐냐면 T번에 2번과 3번이에요. 원자 번호는 양성자수, 전자수와 동일하죠. 반면에 가장 큰 값을 가지는 질량수는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성자수를 계산하시오 돼 있죠. 그럼 여기서 원자량이라는 40은 질량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자 번호 20이라는 것은 양성자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질량수에서 양성자수를 빼면 뭐가 되는 거죠? 중성자수. 따라서 40-20이니까 20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나오면서 중요한 내용이니까 팁에 나와 있는 원자 번호와 질량수의 정확한 정의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해요. 자, 그리고 30번에 보시게 되면 원자 번호가 3인 리튬의 화학적 성질과 비슷한 원소의 원자 번호는, 자, 성질이 비슷하다고 하면 리튬이 보시다시피 Li 플러스 1가거든요. 그러면 같은 족에 있는 물질들이 비슷한 성질을 나타내죠. 그래서 같은 족에 있는 물질이 뭐가 있느냐면 나트륨 플러스 그리고 K 플러스. 그러면 나트륨 같은 경우에서는 몇 번을 가지느냐 하면 11번을 가지거든요. 나트륨은 11번이에요. 그 다음에 칼륨 같은 경우에서는 19번. 그리고 리튬 같은 경우에서는 3번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족에 있는 물질을 찾아내는 거죠. 따라서 답번이 정답. 나트륨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때 풀이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답을 바로 외우셔도 되겠지만 제 설명을 들어가면서 하나씩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답을 외워서 문제를 푸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서는 당연히 문제와 답을 외우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경우 답을 외우시면 되고,
나머지는 설명이나 비유를 하고, 그리고 내용을 조금 여러분들이 심화학습을 해야 되고, 문제가 응용해서 나올 내용들은, 그리고 또 비교해야 되는 내용들은, 제가 비교해 주는 내용들은 반드시 정리를 해서 그 문제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꼭 비교를 해서 같이 다른 문제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많겠지만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는 우리 책에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지 간에 절대로 틀리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문제가 응용될 수 있고 정리된 내용을 제가 설명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필기를 해놨다가 그 내용들을 반드시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A라는 문제를 바꿔서 B라는 문제와 C라는 문제로 출제할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꼭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수업을 듣고 답만 찾을 것 같으면 굳이 수업을 듣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수업 집중해서 잘 들으셨죠? 그래서 끝나고 나면 복습하시고, 복습이 끝나고 나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반복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